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안녕하십니까. 유산개발관리소장교육원 원장 김경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면으로 써있는 규정들이 많죠. 그러나 모든 규정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 선정 지침도 처벌 규정이 있는 강행 규정이다 보니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모든 것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모든 사업자 선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도 다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 하자 보수를 요청하기 위한 비용들입니다. 그 요청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니? 일단 하자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사업자 선정 지침을 통해서 공개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 뭔가니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를 위한 사업자 선정은 괜찮은데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 공사는 지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령의 기본 정신이죠. 그 다음에 하자 소송을 하려면은 하자 보증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하려면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도 역시 사업자 선정 지침으로 입찰 공고를 내서 최저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해서 제외되고 적정한 변호사와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회계 감사인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역시 입찰 공고를 내지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해서 관리주에 대한 관리비 내역을 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 다음에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어느 정도까지 보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임대차를 하게 되는데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역시 입찰 공고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상세한 절차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관리규약의 절차에 따라서 하지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아파트 지어가지고 입주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사업주체, 다시 말해서 그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사람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이런 관리주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의무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되어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방법을 위탁관리로 할 건지 자치관리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는 의무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기간 중에 사업주체한테까지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단지의 관리주체에게 부여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비의무단지, 다시 말해서 150세대 미만의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역시 사업자 선정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법령이 의무관리단지에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희망세대에 한해서 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전용부분 공사 같은 것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도색 같은 걸 하거나 이럴 때 방충망 공사하는 것들이 되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 희망세대에 한해서 하는 공사들도 역시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관리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보조금이 전액 보조금이라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부분은 사업자 선정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부만 보조를 받기 때문에 우리 관리비 등하고 같이 모아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역시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의 미적용 대상과 적용 대상을 잘 알아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됩니다.